그 뭐 대부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DNA 학회장 김승혁이라고 하고요. 이번 1학기가 아니라 이번 한 학기 동안 머신러닝 세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이니까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이제 머신러닝 세션 일단 수강 신청이 아니라 세션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그 제가 강의를 조금 이번에 머신러닝 세션 개편을 좀 많이 하면서 오늘 제가 최대한 좀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OT부터 뭔가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아서 추가로 뭐 나머지는 뒤에 가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주 목요일 지금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잡아놓은 시간은 18시부터 20시에서 2시간 잡혀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빨리 끝날 겁니다. 대부분의 세션이.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10월 16일, 10월 23일은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 겸 이제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라 저희가 세션이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세션은 11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날 11월 21일에 12대 DNA 운영진 임기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위치인 경영관 103호에서 진행이 될 거고, 강의는 베이직 세션 때, 또 다른 DNA 세션들과 마찬가지로 매주차 녹화를 통해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스터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터디는 매주 세미나 내용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 과제 수행 후 발표 및 어려운 점을 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장으로 선정되신 분께서는 활동 사진, 활동 내용, 참여 인원을 포함한 스터디 보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DNA 홈페이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품입니다. 저희가 베이직 세션 때와 마찬가지로 과제 완성도, 참여도 등을 종합해서 개인 우수자 선정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세션 후반에 진행되는 머신러닝 컴페티션도 우수자, 그리고 우수팀을 선정해서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출입니다. 과제 제출은 세미나 시작 하루 전, 그러니까 수요일 23시 59분까지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실 겁니다. 위치는 홈페이지에 머신러닝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제출 시 뭐 만약에 지금이 3주차다 하시면 3주차 그 이름, 성명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1학기 때 공지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문의사항이 좀 많았어서 저희가 그 과제나 아니면 과제를 이제 업로드를 할 때 꼭 집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하나다 아니면 뭐 여러 개면 당연히 집 파일로 내셔야겠지만 만약에 파일이 뭐 PPT 하나다 아니면 뭐 그냥 IPYNB 파일 하나다 하시는 경우에도 꼭 집 파일로 압축을 하신 다음에 과제란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당일날 카카오톡 전체 공지방을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지방에서 다운로드가 뭔가 어렵다, 카톡에서 다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머신러닝 수업 자료 게시판에도 업로드가 예정되어 있으니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그것조차 안 되신다 하시면 각자 멘토분들이나 학회장인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강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강 기간은 이제 9월 11일 오늘부터 9월 24일 3주차 세미나 전날까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강 기간은 저희가 학회 설명회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끝까지 학회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세미나 참여, 뭐 스터디 참가, 과제 제출을 모두 해달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이거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운영진 혹은 학회장인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어, 퇴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청강 기간이 끝나고 3주차 세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링크들 달아놨습니다.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제출이나 스터디 보고서 제출 아니면 이제 세미나 자료 다운로드 할 때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유튜브는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션들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복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중 대다수가 이제 학회 설명회에 참여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학기 학회 설명회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넣어놨는데 저희가 이것도 학회 설명회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한 학기 단위 혹은 이제 1년 단위로 스터디를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DSP나 SQLD 같은 자격증 스터디나 아니면 어떤 공모전에 나가고 싶은데 팀 매칭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팀원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매달 15일 이 포함된 금요일마다 저희가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저희 학회 및 세션 관련 공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올리는데 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참으로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스터디 멘토를 포함한 팀 매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짜왔고 이 해당 내용은 저희가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강 기간 이후에 조정이 있을 예정이니까 만약에 꼭 어떤 사유로 인해서 팀을 좀 옮기고 싶으시다 아니면 뭐 어,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을 하시는데 머신러닝 수업을 수강을 하시는데 이분하고 같은 팀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의 니즈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팀을 옮기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OT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OT 진행 후에 머신러닝이 뭔지 기초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분류랑 회귀라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스크에 대해서 보고 해당 분류 지표 분류랑 회귀에는 어떤 베이스 모델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모델, 평가지표 교차 검증이라는 걸 배우고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모델링, 또 앙상블,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는 오토ML,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컴페티션을 진행 후에 발표회 및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9월 18일, 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축제 3일차죠. 네, 그래서 축제 3일차에는 축제를 즐겨야죠. 네, 저도 즐겨야 됩니다. 저도 프로미스 나인 봐야 돼요. 그래서 9월 18일에는 저희가 따로 세미나가 대면으로 진행되지 않고 녹화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터디도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공지를 드릴 거긴 한데 축제 기간까지는 스터디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내용을 2주차 스터디 때 한꺼번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OT는 빠르게 마치고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본 후에 빠르게 좀 귀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혹시 근데 그 시작하시기 전에 그 머신러닝을 이미 들으셨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스터디 여름방학에 진행한 거 참여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손 한 번만 좀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명은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머신러닝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자면 머신러닝 스터디와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머신러닝 스터디 때는 진짜 오로지 컴페티션을 위해서 이제 알짜배기만 뽑아낸 거고 지금은 머신러닝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아니라 어, 도움이 되게 도움이 되게 이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머신러닝 직역하면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명시적인 규칙을 저희가 사람이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데이터에서부터 스스로 규칙을 찾아 학습 또는 학습하고 예측 또는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저희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머신러닝의 이제 필요성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능 향상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교통 상황을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이미지에서 강조되는 이미지가 뭔지 사람이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있는 간판을 강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강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기 구석에 있는 비행기를 강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그 규칙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 기점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 사람이 일일이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규칙이나 패턴을 가진 문제도 이제 기계, 즉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테이블형, 그러니까 엑셀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많이 다룰 겁니다. 다만 저희가 딥러닝 혹은 저희 그 이 딥세션을 수강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딥세션 같이 조금 더 심화된 이제 기계학습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테이블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음성 인식,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같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학년이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딥세션을 수강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뭐 대부분 다들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알겠지만 이제 3V를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인데 그냥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규칙을 학습하기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머신러닝을 이제 지금 사회에 대두시킨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경영의 이제 판단 지표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입니다. 자동화 효율성 향상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100만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1초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시간이 3,600초죠.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읽는 데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치는데 데이터를 1초 만에 읽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인 작업이나 판단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만드는 게 또 머신러닝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 데이터를 다 읽어서 분석을 하는 것보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효율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면에서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뭐 데이터가 갑자기 100만 개였는데 200만 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뭐 사람이 뭔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100만 개의 새로운 데이터만 다시 또 모델에다 추가를 해주면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의 종류를 좀 알아볼 건데 이렇게 총 세 가지 태스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 데이터의 라벨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강아지에 대한 데이터는 뭐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데이터가 쭉쭉쭉쭉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뒤에서는 피처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그 피처에 대한 정답을 이제 저희가 라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정답은 뭐 강아지다. 이 데이터의 정답은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 있는 거를 라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라벨이 있으면 지도학습 데이터에 라벨이 없으면 비지도학습 또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강화학습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점진적 학습 여부입니다. 해당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로 점진적 학습이 가능한가 했을 때 실시간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다 하시면 배치 학습. 만약에 실시간으로 계속 생성되는 데이터 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스크 수행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2차 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예측, 클래스나 타겟을 도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이냐 아니면 모델 기반 학습이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감독 여부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벨, 즉 정답이 있냐 없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라벨 유무에 따른 분류를 저희는 감독 여부라고 합니다. 자, 그 운동 선수나 아니면 뭐 엘리트 스포츠를 할 때 감독은 뭘 하죠? 어떤 것을 지시를 하죠. 그것처럼 이게 정답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모델한테 이거는 이게 정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라벨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를 보고 정답은 없는데, 아,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뭔가 0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뭐 1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정답이 없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피처,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 있는 특성들만 보고 그냥, 아,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저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레인포스먼트 이제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라벨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점수가 뭐 100점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뭐 30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점점점 모델이 좋은 점수, 그러니까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제 강화 학습의 기본 골자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은 다루지 않고요. 저희는 데이터, 즉 라벨이 존재하는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밑에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기계학습의 전체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데이터를 보고 얘네들을 분류를 해냈다면 지금은 그냥 X, 그러니까 특성 값들을 모델한테 주면 얘는 Y, 라벨 값을 보고 그냥 이 가운데 있는 펑션,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2차 시 때 회귀와 분류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지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지도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벨, 즉 정답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존재하는 정답을 예측 혹은 분류할 수 있는 모델로 근접해가는 과정을 저희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요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와 회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회귀 분석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저희 본과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들으시니까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어쨌든 분류와 획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도 2차 시대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만 봅시다. 분류라고 하는 건 이 데이터를 보고 얘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 말 그대로의 분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고양이 강아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봤더니 모델은 고양이라고 분류를 했다. 이 데이터는 개라고 분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저희는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별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실습 자료 때 볼 아이리스, 붓꽃에 대한 분류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귀는 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2차 시 때 모델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특성을 통해서 아까는 0, 1, 2, 3 이런 식으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호랑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피처 특성, 즉 피처를 통해서 연속형 값, 그러니까 타겟을 예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강아지의 나이는 뭐 18살 같아. 이 강아지의 18살 너무 많죠. 뭐 11살 같아. 뭐 8살 같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오픈 데이터셋 중에서 보스턴 집값 예측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 집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몇 층이고 또 뭐 이게 로얄층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분류가 되고 누가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집값을 예측하는 회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류는 그냥 0, 1, 2, 3 이렇게 불연속적인 값을 분류를 한다. 회귀는 이제 어떤 연속적인 값을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지도 학습이랑 강화 학습은 그냥 개념에 대해서 짧게 찍고 먹고 찍먹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가 없다. 즉, 라벨 데이터가 없다. 라벨 데이터가 있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저희는 비지도 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이제 모델이 스스로 정답을 보지 않고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이를 설명할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집화, 차원 축소, 아니면 연관 분석 등이 있는데 저희가 주요 태스크 중에서 군집화와 차원 축소 정도는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이론을 좀 자세하게 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 차원 축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입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선택 가능한 행동에 따라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학습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보상을 최대화하는 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모델에게 주는 점수, 아까 말했던 리워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여기 스타팅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엔딩 포인트까지 가는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갔을 때 어느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봤을 때 위쪽 길로 가면 길이 막히죠. 그리고 아래쪽 길로 가면 길이 열려 있죠. 이런 식으로 길이 열려 있는 부분에다가 더 많은 리워드를 주면 이제 모델이 알아서 아, 그럼 스타팅 포인트에서 길이 열려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이제 이론이고 해당 내용은 저희 세션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이제 그 감독 여부에 따른 학습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실시간 점진적 학습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해당 내용도 저희는 사실 이번 머신러닝 세션에서는 배치 학습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뭐 본과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컴페티션을 진행을 하셔도 대부분이 배치 학습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하면, 어, 어느 클라우드 서버에 계속 올려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냥 온라인 학습을 하면 좋지만 해당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데이터가 새로 생기면 일정 주기로 배치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학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배치라는 거는 조금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울 내용인데 저희가 데이터가 만약에 10만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개를 모델 한 번에 태우면 물론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G파트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에 넣으면 컴퓨터가 터집니다. 저희가 로컬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GPU와 CPU 환경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단위로 자른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10배치로 자른다 하시면 뭐 데이터 10만 개를 만 개씩으로 자른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을 저희는 배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배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해당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 배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라서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쏟아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위해서는 저희가 원래 있던 데이터랑 추가로 그 새로 만든 데이터들로 다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럼 온라인 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온라인 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계속 데이터를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학습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이 시스템에 적용된 상태로 미니 배치 단위, 그러니까 아까 배치 단위가 데이터를 잘라서 쓰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 그거를 새로운 이제 배치 단위로 확인을 하고 아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킬 필요 없이 조금만 학습을 시켜도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모델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최적화가 되므로 이제 학습률이라는 파라미터가 중요한데 해당 파라미터도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 목표가 7시 전에 귀가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태스크 수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예측, 그러니까 분류를 하거나 회귀를 하거나 해당 태스크를 뭔가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도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례 기반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근데 얘는 보니까 1번 데이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1번 데이터가 강아지였으니까 그럼 이거 새로 들어온 데이터도 강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사례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 뭐 KNN 분집화도 있을 거고 CBR이라는 알고리즘도 있는데 해당 내용도 나중에 많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 기반 학습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모델 기반 학습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모델 기반 학습이라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에 맞는 모델,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서 해당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데이터들은 다 이런 뭐 기울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시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키가 180이고 뭐 바로 하기 좀 그렇네. 뭐 강아지 키가 뭐 50cm고 몸무게가 뭐 10kg고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얘를 뭐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표현을 해서 얘를 나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답이 없겠죠.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뭔지 알 수가 없겠죠. 대신 이제 그 식이 원래 저희가 다른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했으니까 그 식에다가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뭐 키, 몸무게, 뭐 아니 뭐 귀 개수, 뭐 아니면 털 길이 뭐 이런 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아, 얘 나이는 몇 살이겠구나. 이 새로 들어온 동물의 나이는 강아지의 나이는 몇 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게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례 기반 학습은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 비슷한데 그럼 얘는 얘로 분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례 기반 학습이고 모델 기반 학습은 저희가 이 모델 자체를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아 그러면 이 라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이 식이다를 정해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식에다가 똑같은 값을 넣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을 저희는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머신러닝 세션 또 머신러닝 컴페티션 뭐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학습 방식에서 모델 기반 학습을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은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적용 사례를 알아보면 머신러닝은 일단 뭐 은행 대출 심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아니면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가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라벨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벨 값을 보고 이 점수가 몇 점 이상이다. 그러면 은행 대출 심사 패스 아니면 페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머신러닝 적용 사례고 그 다음으로 알파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파고가 뭐한 중학교 때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알파고는 저희가 어떤 그 게임에 대한 내용 어쨌든 바둑도 큰 골자에서 보면 게임이죠. 그래서 이런 게임 같은 모델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강화학습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알파고 또한 이제 어떤 수를 놨을 때 얘한테 이제 이거 좋은 수다 하면 뭐 70점 주고 이거 나쁜 수다 하면 뭐 20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점점점 좋은 수만 내도록 학습을 시킨 게 알파고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 여부 예측입니다. 어떤 뭐 사람이 뭐 열이 몇 도다, 뭐 아니면 뭐 어디를 들렸다, 뭐 아니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상태가 감염이 된 것 같다,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전염병에 감염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감염 여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사례,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적용 사례들이 있겠죠. 지금 뭐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뭐 유튜브 같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제 그런 데 가끔 광고가 뜨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모두 이제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머신러닝 예측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머신러닝이 어디 쓰이는 것까진 봤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지루하실 텐데, 15분 안에 끝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머신러닝 세션 또 지금 그럼 혹시 그 머신러닝 이번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정말 죄송하지만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맞네요. 네. 네, 사담이지만 22년에 조윤호 교수님 머신러닝을 들을 때는, 어, 한 3일은 밤샜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여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좀 기대 중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머신러닝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접할 기회가 많게 될 텐데, 이게 추후로 이제 나아가면 저희가 머신러닝 수업이 왜 중요하냐면, 머신러닝을 수강하신 이후에 나갈 수 있는 공모전이나 이제 다른 대외 활동의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 잘 배워놓으시면 앞으로가 편하다라는 거 하나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머신러닝 수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언더스탠딩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과제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야구 초돌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야구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아니면 뭐 안타 개수는 뭐랑 상관관계가 좋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게
라벨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도 있겠죠. 뭐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의 이제 연봉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타자라고 쳤을 때 뭐 안타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제 삼진 개수가 그냥 죽는 개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연봉이 떨어지겠죠. 못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저희는 도메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야 이제 데이터 분석도 잘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메인 언더스탠딩 그리고 데이터 콜렉션 부분에서는 뭘 하냐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보고 프로젝트의 목표 및 문제를 정확히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뭘 예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그러니까 이 사전 지식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랑 업무 프로세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계속 여쭤봐서 죄송한데 혹시 베이직 세션을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좀 되실까요? 혹시 그러면 말고도 빅처시 들으신 분? 그쵸. 네, 좋아요. 저희가 빅처시나 이제 베이직 세션에서 진행하는 EDA 컴페티션이나 EDA 프로젝트가 있는데 EDA라는 게 데이터의 분포나 형태를 보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였죠. 저희는 똑같이 EDA를 진행해서 데이터 분포, 결집값, 이상치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초기 가설 및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안타 개수가 많으면 뭐 연봉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 머신러닝 세션에서는 데이터 콜렉션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아마 데이터 모으시면 3학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공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할 거니까 너무 해당 부분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EDA랑 거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앞에서 모델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결측치나 이상치들을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결측치는 뭐죠? 결측치는 데이터에 빵꾸가 나 있는 거죠. 이상치는 데이터가 튀어 있는 거죠. 얘네들을 어떻게 데이터가 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모델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겠죠. 결측치는 어떤 값에 대해서, 이 값은 뭐, 최빈값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평균값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이상치는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고 스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금 더 학습하기 쉽게 잘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는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본 데이터가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하고 변환한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뒤쪽 파트에 나오겠지만 이 컴퓨터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멍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얘가 인식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벨에 뭐 원래 나이가 숫자로 뭐 19, 21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 막 21살, 뭐 19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컴퓨터는 이거 자체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럼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뭐 20일이면 21살이면 21, 19살이면 19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원본 데이터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하고 변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피처를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도 해야 되고 선별도 해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나중에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피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잘못 유튜브에는 아마 잘린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링이랑 앙상블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앙상블이라는 거는 좀 나중에 보셔도 되고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함수를 이제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거를 저희가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과 가장 잘 맞는 모델이 한 개, 두 개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선정을 한 다음에 모델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모델링을 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쪽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합쳐서 더 좋은 성능을 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번 모델에서 예측한 게 있을 거고 2번 모델에서 예측한 게 있을 거고 뭐 해서 뭐 20번 모델에서 예측한 게 있을 거고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쭉 예측한 게 있겠죠. 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걔네들을 뭐 합치거나 뭐 평균을 내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한다. 라는 개념이 이제 앙상블입니다. 해당 내용도 뒷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제가 뒷파트에서 짬을 치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2차시까지만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뒤쪽 운영진들이 알아서 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 평가입니다. 자,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시켜놓고 평가를 안 하면 저희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예측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답을 보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대적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너무 매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 거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어느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있는 수강생을 한 세명만 보고 이 학원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학원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일부의 데이터만 확인을 하고 보다 보니까 그 일부 데이터의 특성만 반영을 해서 실제 예측을 하려고 데이터를 넣었더니 좋지 않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저희는 과대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소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성능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데이터 자체를 아예 너무 조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향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특성이 좀 짙은 데이터들만 봐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만 100명 봐가지고 제가 이 학원은 그냥 공부를 못하는 학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한 아까 말한 대로 3명만 보고 이 학원 그냥 공부 못하는 학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소적합이라는 거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 이제 아예 예측 자체를 잘 못하는 것을 저희는 과소적합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대적합이랑 과소적합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과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분류 부분에서 이제 과소, 과대 이제 그리고 적합한 이제 분류 상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오버피팅 즉 과대적합인데 얘를 봤을 때 보시면 지금 굉장히 데이터를 잘 나눴죠. 지금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죠. 근데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저희가 사실 파란색이 이쯤에는 있을 법하잖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대충 이런 식으로 딸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과대적합이다. 반대로 과소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함수를 간단하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더 조금 더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대충 자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델이 분류 자체를 잘 못하겠죠. 이런 거를 과소적합이라고 하고 그 중간 적당한 어느 선을 찾는 게 이제 라이트 핏 그러니까 잘 학습이 되는 과대와 과소 그 사이 어딘가 정확하게 잘 찌른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회귀 파트입니다. 회귀도 거의 비슷합니다. 회귀는 식을 하나로 이제 뭐 이렇게 선으로 그냥 이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데이터가 이런 데 하나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예측을 잘 못하겠죠. 이것 또한 과대적합의 회귀 부분에서의 예측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소적합 부분을 보면 똑같이 얘도 너무 간단하게만 모델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끝쪽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표현을 못 해주더라. 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고 그 사이 얘도 어딘가 적당한 선을 찾아서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과대적합, 과소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편향과 분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향의 문제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잘못된 가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데이터가 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저쪽 방향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편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과소적합입니다. 반대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작은 변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는 대부분이 귀가 3cm 이하예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어떤 데이터는 어떤 강아지는 귀가 좀 길어가지고 한 7cm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달마시안 같은 데이터가 하나 들어간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건 데이터에 내재된 작은 변동, 즉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이즈를 이제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이제 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거는 이제 노이즈까지 모델링에 너무 포함시켜서 다른 예측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향과 분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편향과 분산이 둘 다 낮아야 지금 1, 2, 3, 4, 4분면에 있는 것 같은 좋은 모델이 되겠죠. 데이터도 잘 예측에 대한 데이터도 잘 모여 있고 가운데를 잘 겨냥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뭐 애초에 이 2, 4분면에 있는 이 관역은 일단 뭔가 심하게 잘못됐죠. 이거는 아예 그냥 학습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산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적 이거를 중앙값을 봤을 때 표적 중앙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데이터가 퍼져 있어서 그 오차 값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분산은 낮은데 이제 편향이 크다라고 하면 저희가 잘 밀집되게 모델이 예측은 했는데 그 방향성이 잘못돼서 중심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폴리먼트 부분입니다. 이제 최종 모델을 이제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이제 함수값도 다 찾았고 선정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영 데이터를 보고 이제 분석해서 모델을 만들었으면 새로운 경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를 뭐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네 라고 예측을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 디폴리먼트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상용화를 했을 때 일정 간격으로 실시간 성능 체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배치 학습을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니까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본 거죠. 근데 세상은 계속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럼 뭔가 경향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의 형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저희가 학습시킬 수 있게 배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 혹은 아니면 전체 배치를 가지고 전체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구조가 만약에 변환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피처가 새로 생성이 됐다. 아니면 뭐 피처가 뭐 하나 빠졌다. 지금까지 분류하던 게 뭐 하나 빠졌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로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저희는 컴피티션까지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디플리먼트 파트도 그냥 대충 그렇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러닝의 한계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까 제가 이 6시 수업 전에 그 조인호 교수님 머신러닝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마지막에 또 머신러닝의 한계를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주제 있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한계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오버피팅, 과적합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있는 편향을 다 표현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 즉 과적합의 위험이 존재는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애초에 학습을 시키려면 이거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하려면 전제 조건 자체가 대용량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존재해야 이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학습 모델의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제가 야구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농구에다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있던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모델을 구성해야 이제 제대로 된 예측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화된 모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출 결과의 설명령 부족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기계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얘가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는 숫자만 이해를 한다고 했죠. 근데 사람은 당연하게도 숫자를 보는 것보다 한국어로 읽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기계는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얘가 이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래서 저렇게 예측을 했어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람이 조금 더 조정을 해주고 싶어도 결국에는 모델링을 통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Explainable AI라는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는 파트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궁금하시면 먼 미래에 한번 그냥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 과제입니다. 저는 일단 그 제가 이 학회장 프레임이 좀 씌워지면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저도 과제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과제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따가 멘토분들이 올라오실 건데 카카오톡 조별 단톡방 개설하시고 그냥 조장 선출 당하시고 발표 순서. 저희가 이번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베이직 세션 때는 저희가
모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당일날에 이제 그 룰렛을 돌렸죠. 그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머신러닝 세션까지 오셨다는 것은 일단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잘 공부를 하시고 각자 스터디 발표 순서를 정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멘토분들까지 모두 컨트롤이 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억센 멘토분이 계시다 하시면 이제 랜덤 추출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해주시고 과제는 2주차부터, 스터디도 2주차부터, 모든 것은 축제 끝나고 다 노신 다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혹시나 이제 없을 거 아는데 그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은 없겠죠. 그리고 저는 50분이 돼서 사실 질문을 받을 생각이 추후에도 없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D&A Q&A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시든 지금 이따가 올라오실 멘토분들께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저 말고 멘토분들에게 하세요. 저도 귀찮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 1차 시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멘토분들 올라오실 건데, 멘토분들이랑 한번 인사하시고, 카톡방 만드시고, 전화번호 교환하시고, 얼굴 익히시고, 귀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다음 주에는 저도 이제 프로미스나인 보러 가야 돼서 세션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3주 차에 여기 103호 목요일에 1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과제도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